먼저 첫 번째 그 법률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법률행위 종류마저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이 단독행위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이제 뭔지는 다 아니까 나중에 이제 총칙을 이제 빨리 끝내고 계약법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전형계약 15개가 있지만 다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중개와 관련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3개를 배우게 되는데,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계약을 잠깐 보자 말. 가로를 닫고 예를 보세요. 예를 보면 매매교환, 임대차가 쓰였네,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 계약이 아니냐는 걸. 뭐를 물어보느냐? 합의 해제 찾았나요? 예에서 체크를 빨리빨리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매매 일방계약 찾았나요? 거기에 집중 시험에 나와. 함정으로. 요게 이제 단독이냐 계약이냐 물어볼 때 최근 시험에서 이제 가장 함도로 많이 묻는 거지. 매매 교환 임대차 물으면 누구는 맞죠. 따라서 합의 해제하고, 확실히 찾았죠? 매매 일방 계약하고 요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고 말이야. 대신 이제 체크만 딱 하고, 요게 이제 왜 단독이 아니라 계약이냐 하는 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입에 쓸데없는 것도 기억하면 안 되니까 체크한 걸 기억을 하라고 말이야. 왜 단독이 아니라 계약이냐는 것을 계약법에서 배우고, 그 다음 단독행위에 관련해서 단독행위는 이제 개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시험 문제도 풀고 민법도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이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걸 잘 깨우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의사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권리자의, 바꿔 말하면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일방적인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 그러는데, 그러면 일방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성립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야. 먼저 단독행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취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중요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덜 중요하지만 시간 중에 자주 등장하는 철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특히 여기 위에 열간 3가지 거, 취소, 해제, 추인, 이런 거는 이것만 좀 갖고 놀 정도 실 때면 40점짜리는 40점 이상의 실력자는 됐거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따라 단독행위를 이해를 해야지 이것들도 이해가 될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2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보자 말이요. 위의 사례는 이제 이런 것도 금방 알아듣겠죠.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 의뢰, 기망이나 또는 강박, 공걸, 협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등기 넘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사기, 공걸,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자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우리 민법 110조죠. 110조 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요리 되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위에 1번의 사례는 취소 사례고, 2번의 경우는 아까 채무불이행 해제를 가르쳐 줬죠. 따라서 2번의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전월세 대금 지급 안 했다, 채무불이행. 이런 이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밑에 사례는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하는 사례고, 그러면 여기 열건 취소나 해제가 대표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독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구체로 살펴보자 말. 먼저 지금부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은, 취소가 단독행위 아니라 계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 뭐 계약은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돼야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취소할 때 이게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는 못하고 일단은 취소하겠다고 청약을 해야 될 거라고 말, 얘한테. 그러면 이 상대방 주소 그래 취소하거라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 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취소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 그러면 비로소 매매가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가백에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이 사유다 그 말이야. 뭐 때문에 취소하냐?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취소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라는 것을 계약으로 해놓게 되면 얘가 마음대로 취소를 못하고 이자 승낙을 얻어야지 취소가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취소하라고 승낙해 줄 것 같냐 그 말이야. 원전적으로 승낙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런 거는 계약으로 놓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취소가 돼야 되는데 승낙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라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단독행위라 간다 그 말이야. 얘 의사는 개무시가 돼버리고, 그러면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하면 되니까 이자 쪽에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은 이게 취소가 돼요. 소유권 찾아가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야 얘가 제대로 보호돼 있죠. 밑에도 똑같이 사고하란 말. 이거는 지금 차무 불량 때문에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계약으로 넣게 되면은 해지할 때 이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말. 그럼 얘가 승낙을 안 해줘 버리면 나는 건물을 빨리 해지하고 다른 놈한테로 팔아야 되는데 얘가 승낙을 안 해버리면 해지를 못 한다고. 다른 사람 팔 수가 없다고 말할게. 그래서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의사표시하라 그 말을. 그래서 이자 쪽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 얘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해지가 되고, 이런 거를 단독행위 이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겠지만 아까 형성권이란 말을 가르쳐줬죠. 형성권이란 말을 옛날에 그것도 내가 한번 가르쳐줬는데 공부한 사람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취소에다 꼰자 붙이면 이게 권리로 바꾸면 취소권이죠. 해제를 권리로 바꾸면 해제권이고, 추인도 추인권이고, 철회도 철회권이고, 꼰자 붙으면 이 권리가 전부 뭐에 해당되느냐? 형성권에 해당이 돼. 이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된다?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 요걸 깨우치고 공부를 해보라고 말이야. 뭐를 깨우치셨겠나요? 형성권은 권리자가 뭐 하잖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잖아. 그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곧 뭐예요? 단독행위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 관계를 이해를 잘하면서 이제 공부 좀 된 사람들은 이 연구를 해보라. 그러면 눈이 띄어. 눈이 맹했다가 캄캄했다가 눈이 띈다고. 저는 하나씩 깨우쳐가면서 이해를 해보면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의사표시 한다. 그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게 곧 뭐이고? 단독행위고. 그런 논리라고 말이야. 이 단독행위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고 하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원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이고, 따라서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위가 나누어서도 많이 출제를 했다고 말이요.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원칙적인 단독행위의 모습이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깨우치기 위해서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여기 예를 들어준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됐느냐? 그 이유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취소나 해제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보통 실무에서 취소나 해제할 때는 물론 구두로도 상관이 없지만 서면으로 통상하죠. 그 서면도 주로 이제 무엇으로? 내용 증명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발송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아직 도달하기 전이야. 근데 발송한 단계에서 취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돼버리면 이 단계에서 계약이 취소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등기하고 상관이 없이 이 단계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 버렸게. 그러면 얘도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데 최소한 법률관계의 변동사항을 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취소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소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도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알 수는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요 의사표시가 최소한 상대방의 먼 이후에 도달한 이후에나 혈액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돼 있는데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예를 보세요. 그 예 중에서 상기하고 채무면제 빼고 잤나요? 한 바퀴를 돌든 두 번째 돌든 참 찾는 것 힘들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가로 열고 닫게 예를 보라 그 말이야. 상기하고 채무면제 빼고 나머지는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유지분의 포기가 있죠. 잤나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물권법 공부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에 집중 나오는 것이 거기 이제 얘가 공유지분의 포기를 쓰려면 합의지분의 포기도 같이 써야 되는데 종래 시험에서는 합의지분의 포기가 주로 시험에 나왔고 최근에는 공유지분의 포기가 작년 시험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주로 합의지분 포기가 나왔고 공유지분의 포기든 합의지분의 포기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당연히 단독행위인데 이거는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말이야. 공유지분의 포기 같으면 갑이 지분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자 유린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를 했다. 그럼 이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때 시험에서 최근에 뭘 집중 물어본다고 가르쳐줬나요? 이게 단독행위다. 그건 시험에 안 물어봐. 물권법 시험에서 뭘 집중 물어본다고 가르쳐줬어. 이게 단독행위니까 뭐 여기서 얘가 지분 포기하면 이 지분이 얘들한테 넘어가죠? 이때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그래 이제 등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지분의 포기나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 종류에서 뭐 해당이 돼요? 단독행위. 그러니 이거는 무슨 물권 변동?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니까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등기해야 된다.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가르쳐줬나요? 이게 단독행위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온다고? 요게 물권법에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여러분 실력 더디게 늘려갖고는 9월달 가도 70년도 못 맞아. 이걸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정례시험 합의준 포기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2015년도 요 판례가 나왔다고. 작년 시험부터 요걸로 바꿔서 출제된다고. 이게 단독행위다. 그건 안 물어본다니까. 못 물어본다고. 단독행위니까 이것도 법률행위가 뭐이다?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딱 이 경우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전 효력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그건 묻는다고. 그러니까 그 예우봐야 안 필요 없어. 공유지분의 포기가 단독행위다. 이건 안 물어본다니까 시험에서. 내 말 알겠나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할 거야. 합의지분의 포기하고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이렇게. 다시 하게요. 민법, 총칙의 물권법, 계약법의 공통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총칙을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맛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 그 실력이 올라가야 되고. 공부 못하는 주특징은 뭐냐? 똑같이 총칙 공부하다 1년이 가도 총칙 공부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쪼짜느니 해가지고 실력이 늘질 않아. 그럼 물권법, 계약법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고. 관련지어서 수준을 한 등급씩 올려야 된다고. 그 다음 그 밑에 상대방 없는 단독에 관련해서 요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성립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돼. 대표적으로 유언이나 유증 같은 거 주로 시험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유증은 유언 중에서도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거래. 내가 죽거든 건물 한 채 아무게 줘라 이런 걸 유증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비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이 내가 유언을 하면서 내 자식놈들하고 의논을 가면서 유언장 작성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 특히 이거는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에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법에 규정을 해놨다. 옛날 가르쳐줄 때 그런 거 다 가르쳐 들었어. 주의할 거 한 가지. 거기 보면 소유권의 포기가 들어있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되면 단독행위인데 이거는 상대방이 없어. 대신 이제 묻는다 말이야. 자, 7번. 그런 거를 막 일방적으로 예와봐야 다 쓸데없는 공부 이게. 에? 이런 것들 이걸 세면서 묻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의 포기 박난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구별을 줄 알아야 돼. 갑이 토지 소유자고 얘가 재산권자야. 토지를 빌려서. 그러냐 물권시한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줬다고. 얘가 재산권을 포기했다. 그럼 재산권이 소멸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일방적으로 포기할 때 의사표시하니까 이거는 단독행위죠. 근데 이 재산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일까요? 없는 단독일까요? 하세요. 얘가 재산권 포기하면 재산권 소멸하죠? 그럼 토지는 누구한테 반환이 돼야지? 소유자에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은 단독이지만 재산권의 포기를 비롯해서 각종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제한물권의 포기는 요 사례처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또 야매로 어용경에서 싸잡아서 외우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재산권의 포기보다는 책에 빠질 생각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초등학교 공부 수준을 좀 올리자니까요. 책 좀 읽고 오고. 이건 빠져있으니까 메모하세요. 이거 있으니까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초등학교 교실 때 풀잖아 우리가. 에? 다 학력 수준도 높으신 분들이. 그래서 알아서 해야죠 그런 걸. 책 좀 읽고 오시라고 저는. 그 다음 채권행위 물권행위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채권행위 물권행위 기본적인 개념이자 물권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꼭 하나를 지금부터 깨우쳐야 돼. 공부하는 거 됐기 때문에. 지금 채권행위는 이런 걸 말하고 특징은 이런 거고 요 기초는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채권행위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요 계약이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 매매자를 포함시켜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긴다는 것. 해서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의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는 채권이 생기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에 따라서 계약이 법률행위고 매매자가 포함이 되면 이 경우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생긴다 따라서 싸잡아서 이런 걸 우리는 법률행위 종류에서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2월 10일 계약 체결하고 3월 20일까지 소유권 능률을 약속을 했다. 그럼 이때까지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채권행위의 특징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면 3월 20일이 되면 소유권 넘겨줄 알았다. 흔히 말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186조니까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흔히 말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을 말하니까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나 물권 변동이 왜 일어났는가? 소유권 이전에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계약이고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합해서 이런 거를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물권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경우는 물권 변동이 직접 일어나지 채무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행위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배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동산 거래 경우는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결과 이행 수단으로 물권행위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에 대응해서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도 부른다. 이런 걸 또 가르쳐 줬다 말이야. 또 한편 채권행위를 명칭을 이렇게도 붙인다는 거. 채권행위의 경우는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의무 부담행위, 줄여서 부담행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오히려 법률행위 종류 등을 물어볼 때는 채권행위로 물어보기보다는 부담행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처분행위 그러는데, 법률행위 종류 물어볼 때는 처분행위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요거는 그러면 왜 처분행위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은 소유권, 권리 자체가 매수는 이전이 돼버려. 이 재산권, 소유권이라는 권리, 재산권 자체가 처분이 된다, 넘어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요즘에 묻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걸 묻는다고 말이요.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처분이 되는 거랄게. 따라 처분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처분 권한 있는 자가 처분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 처분행위고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효가 돼요. 처분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된다고. 그런데 요 사례를 이제 이렇게 바꾸자 말이야. 이 토지 소유자가 제3자 A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A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거를 시험에서 집중 출제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 하나가 있어. 조문 그대로도 물어보고, 그리고 응용해서 가장 많이 물어봐. 역대 요즘 시험에서도 그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 지금 매도는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죠. 얘한테는 처분 권한이 없다 그 말이야. 흔히 말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A에게 있고, 그러면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 흔히 말하는 부담행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유효냐 뭐냐 이런 거를 해년마다 한두 문제씩 물어봐. 응용해서 하세요. 시간 중에 여러 번 내가 가르쳐줬어. 물권법에서 자주 나와 이런 게. 요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말. 이렇게 처분권은 없는 자가 채권행위 또는 부담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 이게 물권행위, 처분행위하고 차이점이라는 말이야. 따라 처분권은 목성 걸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처분권은 없는 자가 무슨 행위 하더라도, 부담행위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이유가 뭐냐. 지금 채권행위, 부담행위는 채무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얘는 소유자로부터 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이걸 이전해 주면은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런 계약도.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부담행위하도록 유효인데,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놨어. 이 조문이 그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대한 매매는 유효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그 말이야. 이 말이나 같은 의미야. 나중에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권리 취득 이전에 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채권행위 부담의 특징이야. 권리 자체가 넘어간 게 이 채무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채무 이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권리 취득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 이전을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매매에서 배우지만 이전을 못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510조에서 담보 책임이라는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까지만.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 그 대신 요거 얘가 지금 처분권은 없는데 처분행위를 했다. 요거는 어찌 되냐? 요거는 무효로 돌아간다 그 말은. 요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처분권은 있는 데가 해야 되니까. 왜? 요거는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 갖고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야. 따라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 하면은 무효다 그 말. 그런데 우리 시험 여기서 지금 최근에 뭐까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냐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란 말 기억나나요? 이게 우리 민법상 무효는 무효인데 처분권은 없는 데가 처분행. 이게 이제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작년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판례에 의하면 유동적 무효로 본다 말이야. 어떤 것도 처분권 없는 데가 처분행위 하는 것도 무엇으로 보더라? 유동적 무효로. 유동적 무효란 말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능하냐? 이런 걸 또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출제를 했단 말이야. 이게 유동적 무효니까 뭐가 가능해? 그래야지 추인이. 여기 권리자가
얘가 소유자도 아닌 놈이 처분권 없는 녀석이 처분행위를 했을게 권리를 넘겨줬다 말이야. 그럼 이게 무효니까 얘가 원래 권리취득 못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뭐를 할 수 있다? 추인을.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나중에 추인을 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돌아간다. 저 처분행위야. 여기까지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됐어. 여기까지 완벽하게 갖고 놀라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나요? 이해했는가 간단히 테스트 한 번만 해보자 말이야. 여러분 실력이 참 만기 실력인데 금방 뽀록이나 뭘 가르쳐줘도 저당권은 이제 우리가 노상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합정 과정에서 총칙할 때 몇 번 가르쳐 들었어.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요구를 했다. 나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요. 나한테는 해서 A 소유 건물 위에다가 내 것도 아닌데 A 소유 건물 위에다가 을란 놈이 채권자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겨주면 얘가 저당권을 취득할 건데 몇 대?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고르세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물권행위죠. 따라서 이거는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돼? 처분행위.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왜 처분행위를 하느냐? 나중에 변제 안 하면 채권자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처분이 되니까 이런 저당권 설정 계약 물권행위도 처분행위 이렇게 부르는데 처분행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권한 있는 자가 처분행위해야 돼.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는 얘가 아니라 제3자죠. 얘한테는 처분권한이 없잖아. 따라 처분권은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서 이것도 뭐로 들어간다? 무효. 따라 저당권 취득 못해.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히 물어봐.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은 있는 자가 해야 된단 말.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은 못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시라고.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출제가 됐어. 최근에. 집에 가서 연구 잘 하시라고. 구별 잘 하시라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부담행위, 처분행위, 제일 핵심. 처분권 없는 자가 이거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서 곳곳에서 응용 문제가 나와.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게 조문에는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타인의 물건을 권리다 몇 569조란 말도 외우고 다녀야 돼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걸 제일 많이 출제를 해. 민법 시험에서. 이런 걸 끼워치라는 거야. 거기 책에 보면 채권행위는 쓸데없는 거 써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시험에 안 나와. 거기 써진 거는. 그 다음 물권행위는 딱 한 줄 써놨어. 니은번의 마지막 구절에. 물권행위하고는 처분권에 능력이 있어야지 유효하다. 찾나요? 그 한 줄 써졌잖아.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 시험하고 상관없어. 쓸데없는 거 써놨어. 칠판에 써있는 거 기억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나머지 무시하고 뒤에 이제 법률행 요건은 워낙에 중요하다 하는 거를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간단히 기억만 되살리고 넘어가자 말이요. 여기 저 법률행 요건은 우리가 앞으로 중개사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법은 실제법이다.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배운다.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다만 이제 이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일단 1단계로 법률로서 성립이 되어야 된다. 법률로서 위헌적 틀을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계약이 운이돼서 당사자에게 권리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일단은 이 매매 계약, 이 토지에서 매매 계약,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당사자에게 권리무가 생기든가 말든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성립할 것. 그러면 성립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이것도 이제 모든 법률행위 공통점 있는 게 성립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처로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다고. 모른다고 해도 공부한 데 지었고 시험에 낼 일 없고 따라서 그건 무시도 되고 대신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 개념 파악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 일단 당사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목적이 있을 것. 먼저 개념에서는 여기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 당사자고 의사표시 뭐 청약 성립 의사표시 금방 아는데 여기 목적 요거 개념 파악 정확히 해야 되고 목적은 목적물하고 칼같이 구별해야 되고 목적물은 법률행위 객체를 말하기 때문에 요 토지 요게 이제 목적물이고 요거는 성립요건이 아니고 대신에 목적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니까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드렸어. 얘가 청약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줬다 의혹하는 거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매도는 소유권 이전을 부담한다. 이게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 요거는 대금지급 의무 부담하는 거. 요게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려고 매매합니까? 매도는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요게 목적.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얘는 대금 지급 조건 취득하고 얘는 소유권의 조건 취득하고 바꿔 말하면 얘는 대금 지급받고 얘는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요게 목적. 통상 의사표시면 목적은 수반한다고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요 당사자 개념. 당사자 개념.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 값을 정신병자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가 이런 걸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당연히 성립이 되죠. 이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는 1단계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정신병자를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다 돌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병에 따라서 당사자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계약 자체를 체결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 일단은 계약은 뭐 하고 성사시켜주고 얘가 계약 체결할 당시에 정말로 정상적인 판단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따지자 그 이야기야. 요 2단계에서 따지고 일단은 요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면 이런 거는 고려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정신병자가 계약처럼 경우도 계약은 성립된다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이해하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 다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효과가 발생이 되면 유효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얘가 이제 아까 얘기 들어준 것처럼 정신병자더라. 정신병자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자 그러더라도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 말할게. 그 대신 이 정신병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유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할게. 그러면 유효니까 실제 법률효과 발생이 되겠죠. 의무가 생긴다 그 말이야.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소유권 넘어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냐면 실제 확인해 보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정말로 정상적인 판단이 없더라고 말이야.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가 돼버리면 소유권 넘어가니까 얘 소유권 잃어버려. 이건 보호가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를 보여주려면 이게 계약은 성립은 되더라도 실제 나중에 이제 2단계로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계약 체결 당시에 머리가 돌아있더라. 그러면 이런 자는 이제 2단계에서 보여주자.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효로 돌아가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실제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일 것 이런 게 필요하니까 2단계로 나오게 된 것이 효력 요건이더라. 따라서 이제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실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효력 요건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어 있고 이것도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 책으로 들어가서 9페이지 책을 위에 보세요. 개개의 범죄의 특별하거든 특별 효력 요건인데 이거는 시험에 쏟아져 나오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거기 있는 것만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자, 대립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되니까 무효가 된다고. 따라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대리권이 필수 있어야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에 있어서만 필요로 하는 효력요건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특별 효력요건 그래. 이런 것도 이제는 알겠죠. 가비 의뢰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는 사주마. 정기조건이죠. 이때 법률은 이미 성립은 되었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징여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니까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외우지 말고 정말로 아는 표정 짓지 말고 실제로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 못 해놓고 억지로 막 이렇게 뭐 아는 그런 하지 마시라고. 조건 합격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돼. 그 효력 요건이잖아요, 당연히. 그다음 그 밑에 판례도 이미 이 앞전에 가르쳐 줬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두고 여기 이제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이 아니냐 이야기인데 지금 갑이 농지를 을에게 매각을 한다. 그러면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작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얻지를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그 얘기인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매매가 유효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아닐 것이고 없어도 유효가 되니까 거꾸로 요게 없으면 농지 매매가 무효다 하게 되면은 요게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되니까 효력 요건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농지 취득 자격을 얻지 않냐고 농지 매매하더라도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뭐 할 때 필요하냐 상식이야. 지금 작용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물권법 공부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동산이니까 등기 신청해야죠. 등기 신청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따라서 등기 신청 시에 요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첨부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서 등기 다시 이 제도가 뭐 때문에 두고 있다고요? 작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요거. 소유권 취득은 뭐 해야 돼? 등기 신청. 그 이거는 뭐 할 때 첨부하면 돼? 등기 신청 시에. 매매할 때는 없어도 된다고 말할게. 따라서 동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틀리면 정말 합격하기 힘들어요. 계속 물어보는 걸 이해 안 하고 게을름 피워서 얀매로 공부했던 소리니까 그런 사람은 합격하기 힘들다고 말이야. 따라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거기 보증에서 권리의사는 행위능력은 여러분 몫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이제 순서에 따라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법전 순서 동시에 교재 순서에 따라서 배우는데 여기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 권리능력 유사한 행위 능력은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열외고 대신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하고 의사표시 관련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순서에 따라서 먼저 목적과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살펴보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실행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 가능성이 있다. 요거 먼저 공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 두 가지를 집중 검토하고 의사표시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요거는 이제 시험범위 쉽게 만들어가니까 교재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보충학습의 개념 정도만 쓰여 있고 그러나 입문과정부터 이미 뿌린 틈을 나눠줬고 강의다 해줬으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야 되고 요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잊어먹었을 거 봐서 노파 시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돼야지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불성립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효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따라 우리는 지금부터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춰놓으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험 메타는 이 두 가지 걸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먼저 목적의 확정과 관련해서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력 요건 갖췄고 효과가 생기니까 뒤집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참고적으로 이 목적을 우리 교재에 보면 내용이라고도 써놨는데 같은 의미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말이나 법률행위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또는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요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밑에 보면 판례 하나가 쓰여있죠. 이 판례가 총칙 시험이나 또는 이제 계약법 시험에서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 판례인데 그것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 그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목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성립 당시에는 확정될 필요는 없고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 또는 기준 이것만 정해져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로 본다는 거 해서 앞에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이런 것만 고려할 줄 알면 된다고. 지금 이 갑이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의뢰한 사람이 갑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A 토지 또는 B 토지 B 토지 둘 중 하나를 팔아라 청약 승낙 계약은 성립이 됐고 매도하는 목적은 A 토지 여기 목적을 빨리빨리 찾는 훈련하세요. 목적을 빨리빨리 찾으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숨쉬기 전에 바로바로 매도하는 목적 뭐 이런 식으로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고 의무 부담하는 거.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 목적이 확정이 아직 안 됐단 말이야. A냐 B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이유로 보자. 이유가 뭐냐.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표준은 정해졌으니까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를 확정해서 소유권 넘겨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요걸 묻는 것이니까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확정해서 표준만 지켰으면 된다. 유효다. 요걸 묻는 거니까 무효거나 유효로 골라주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공부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죠. 지금 1단계로 목적이 확정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거를 딱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되었더라. 그러면 2단계로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2단계로 검토를 하라고 말할게. 2단계로 해서 이제 목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실현 가능성을 두 번째로 따져보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고 이행이 가능하면 유효로 보자면 2단계로 제1단계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걸 이행할 수 있는가를 2단계로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 거두절미하고 불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도 있고 전부 불능, 일부 불능도 있고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관련해서 또 민법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정확히 깨우치는 것이고 총칙 시험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유효냐 무효냐 이걸 테스트하지만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해서 이해를 특히 잘해둬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될 원시니까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사례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원시적 불능의 기본적인 사례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20일 날 매매를 했는데 계약 체결일 전 3월 15일쯤 이미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하게요. 요거는 목적물이지 성립요건 목적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이게 없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되고 당사자 있고 의사피지 있고 의사피지 있으면 목적은 수반하니까 계약은 성립은 되고 대신 이제 이미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이미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 계약이 성립되본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성립 당시부터 매도하는 목적,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것, 요 목적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시적 불능, 이거는 우리 민법상 일단 무효로 본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무효다, 짝가다 골라내면 되고, 입에서 후발적 불능은 후발거렸으니까 이거하고 반대로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없지만 후발거렸으니까 성립 후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 질투하는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4월 20일까지 소유권으로 약속을 했다. 요 사이 예를 들어서 3월 한 30일쯤에 성립 후 이행기 돌아가기 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없지만 이행기 돌아가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행기 돌아가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 나중에 불가능해졌다. 후발적 불능. 이거는 우리 민법상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왜냐?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 효과가 실제 발생이 되고 유효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생기고 이 사람은 반대로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고 일단 유효다. 따라서 이런 기초 사례가 나오면 짝가닥 원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인가 판단해서 유효냐 무효냐 이것만 권할줄로 하면 되고, 대신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법률 효과 하나가 파생이 돼요. 거기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지만 이로부터 중요한 법률 효과 또 몇 가지 파생이 돼요. 여기에 이제 아까 앞에 나온 채무 불이행의 문제하고, 공부 참한 사람은 그야말로 낯설은 법률 용어인데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도록 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는 목적 이행 가능한 게 일단 유효가 돼요. 이 채무가 생긴다 그렇게. 그러면 이걸 따진다는 거야. 이 소유권 이전 불가한다 돼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그 이야기야. 아까 얘기 들어준 것처럼 요 매도인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건물이 멸시됐다. 그러면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야.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들은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벼락이 떨어졌어.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서 건물이 멸시됐다. 소유권 이전 불가능하다. 여기는 채무 불이행 문제는 안 생기죠. 얘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이런 걸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시험에서 워낙에 물어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아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 사유 있는가 요거를 확인 잘하고 그러는데 이건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똑같이 소유권이 불가능했지만 얘한테 귀책 사유가 없잖아. 얘가 불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딱 이런 경우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따지는 거를 나중에 계약법에서 해주면 이연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계약 일단 유효가 되고 이행에 불가능해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요걸 검토를 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 없으면 이연 부담 문제를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계약법 시간에 요 두 개를 집중 배운다면 딱 채로 들어와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애가 들어있으니까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방변수가 쓰였다 말아. 이거 계약법에서 배운다 그 이야기야. 원시적 불능은 계약적에서 갈증. 후발적 불능 경우는 그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냐 여부에 따라서 채무 불능이나 이연부담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쓰여있잖아. 그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운다. 따라서 이게 이제 계약법까지 포함을 시키면 적어도 이게 세 문제 7.5 정도가 출제가 돼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관련된 것이. 따라서 100점에서 7.5면 얼마나 큰 점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계약법까지 연결돼서 다시 한번 집중 공부를 하니까 일단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개념파만 정확히 해두라는 거고, 그 다음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목적의 적법 세 번째 효력 요건.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목적이 적법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다 무효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춘 무효다. 이 말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될 거라.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또는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면,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한다는 소리니까 법규를 위반하면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지금 이야기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형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규 위반했다 그러면 형법 위반했다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민법 공부를 한단 말이야. 민법 규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건데, 모든 법규를 위반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구별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도 빨리빨리 알아들으려고 내가 보는데,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하는 게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법령의 목적이나 내용이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서는 무효가 되지만, 거꾸로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반대더라 그 말이야.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더라 그 말. 그러면 똑같이 저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이길래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먼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념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일사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임의규정은 반대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일사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럼 물 흐르듯이 한번 논리적 개념을 하면, 요거는 사회의 선량함과 사회일사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 법률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강행이라는 용어에서 금방 유추가 되겠죠. 강행하라, 지켜야 된다고 말이야. 왜? 선량함과 사회일사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안 지키게 되면은 선량함과 사회일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량함과 사회일사 관계가 있으니까 계약처는 당사자가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명칭이 강행규정.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제재를 가하겠죠. 민법은 실제법이야.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지켜야 될 법규를 지키지 아니었으니까 지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를 발생 안 시켜준다. 그래 무효다. 이런 의미였게. 요 밑에 거는 반대로 사고하면 되겠죠. 이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사 관계가 없으니까 명칭에 나와 있잖아. 이미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굳이 당사자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면 안 되겠죠.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의미인데, 이 말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 들어있는 법 조문이 총 1118개인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사법이기 때문에 워낙에 양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임의규정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가, 이런 게 문제인데, 이 예본에서는 극히 일부 조항의 경우는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조문이 몇 개는 있어요. 그냥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경우는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인 법 조문도 마찬가지고, 이 법률이나 이 법 조항을 왜 두고 있는가, 그 법규를 두게 된 취지나 목적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은 선생 도움 필요 없이, 요즘 수강생들은 학력이 다 높기 때문에 혼자 공부도 돼요. 그 어떤 제도가 나오고 어떤 법률이 나오고 어떤 법규가 나오면 항상 핵심은 이거 공부하는 거야. 왜 두게 됐을까? 제도 취지, 법규 취지, 목적 이런 거를 요걸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강행규정, 임의규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야. 저로 돌아가서 거기 뒷필 넘기면 가로친 2번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썼는데 그 시험하고 상관없고 그 개념밖에 없어. 그런 거나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해요. 따라서 이 앞전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런 거를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한 번만 기억을 되살려봐요. 시험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출제를 하니까,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 갑이 토지 임대인이고 을이 토지 임차인이고, 토지 빌린 다음에 임차인이 건물을 족조를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해 있더라고 말할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은 나아되지 맨 땅을 빌렸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상 복구, 지상물, 건물 철거하고 나아되지 원상으로 이제 복구해서 토지를 반환하는데, 이래 하게 되면
현존, 썽썽이 서 있는 건물을 철거되니까 개인적으로 이임찬에게도 커다란 손실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온다 바로 썽썽이 서 있는 건물 철거되니까.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해서 1차적으로 이임찬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버리면 건물 철거 안 해도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이임찬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권리가 인정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건물 당신이 돈 주고 사세요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데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고 따라서 얘가 일방적으로 건물 매수에 의사표시하면 얘는 거절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지상물 청구권은 명칭에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성권인데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왜 형성권을 해석을 하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노후, 거절이 가능해요. 근데 2차적으로 얘기항선의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도 매수 못하겠다고 거절해버리면 이런 권리가 인정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가 거절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형성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가 형성권은 뭐라고요? 권리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죠. 일방적으로 매수에 의사표시하면 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상물에다 매매가 성립 요리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 명칭은 청구권하고 되어 있지만 무슨 권리로 본다? 형성권. 이런 거는 시험에서 독약시험 출제가 돼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했으면 얘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상물 채권에 관해서 우리 민법 643조에 이제 이 권리가 규정이 되는데 이게는 지배자가 물권법 원론은 꼭 보셔야 돼. 지상권자에게도 토시는 안 틀리고 똑같은 권리가 인정이 돼. 근데 시험은 지상권은 실무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임차권이 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토지 임차인이 갖는 이 권리가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 대신 지상권자도 똑같은 권리를 갖지만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그 동영상 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따라서 이제 643조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묻는다 말이에요. 시험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하면서 이런 특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실제 이런 특약이 맺어진 임대차 계약서가 시중에 많이 굴러다녔어요. 무슨 특약을 맺었느냐. 임대인도 저 법을 좀 알다 보니까 이런 거를 쫓겨고 있어요. 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근데 얘가 나한테 매수 청구한다든가 해버리면 나 골치 아프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원전적으로 봉쇄하자 해서 이런 특약을 맺는단 말이야.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일단 철거하기로 하되 일단 철거하라 그 말.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감 잡았나요?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라. 이런 특약을 맺다 말이야. 그럼 이 특약은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643조를 여지없이 위반했다 그 말이야. 민법에서는 매수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철거만 안 되니까 네가 사라니까. 그러면 이 특약이 민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본다 말이야. 하도 물어보는데 결론은 이제 이 지상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강행규제나 임의규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제도 취지를 생각해보자 말. 이 권리를 왜 임차인에 인정해 주는가? 여기 일부러 써놨어요. 기간 만료 시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지만 사회 경제로도 커다란 손실이 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제도 취지상 643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판단이 되고 학설 판례가 따라서
이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한 거니까 이 특약은 여지없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계약서에 써놔봐야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임차는 이거 무시하고 여전히 갱신 청구 거절하면 643조 따서 매수 조건 행사하고,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시험은 이렇게 시성매 조건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요 따로도 안 물어보고, 강행규정이니까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물어본다고. 요 법규를 여기서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의 법규를 위반했다 하는 말은 이런 걸 말한다고 말할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을 맺었다,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앞전 과정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목적의 적법성은 실무에서 특히 계약서 작성할 때 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라도 시험을 일단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서 써먹으라고 말이에요, 실무에서. 따라서 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따가 임의규정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강행규정은 643조,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 지금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모든 규정에 대해서 여기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다 물어보진 않아요. 그 중에서 실무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따라서 판례가 발달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찾아보면 임차인의 지상매 조건은 워낙에 중요한 제도고 임차인이 갖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설명이 되어 있어. 이렇게 판례가 강행규정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강행규정이니까 위반했을 때 특약이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예컨대 무효다, 이런 걸 떠올려야 된다 말이야. 책에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안 되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 이렇게 하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여러분 유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나오면은 몇 번 더 제가 연습을 해먹고요. 몇 번 하면 이제 숙달이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주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언더란 척하면서 여기에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 써냈던 거 좀 이게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써놨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공부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따가 좀만 쉬었다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